그 딥러닝 공부를 하다 보면은 이 코딩을 직접 안 해보면 아무 의미도 없어요. 무조건 해봐야 돼요. 그죠? 그런데 이 무조건 해보려면은 그렇다고 뭐 다양한 그런 초이스가 있는 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반드시 이 주피터 노트북은 쓸 줄 알아야 돼요. 그리고 세팅도 할 줄 알아야 되고 쓸 줄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반드시 여러분들 그 요거는 그 설명을 듣고 따라서 좀 하셨으면 좋겠는데 이미 돼 있는 사람들은 전혀 필요 없고요. 다 아시는 것처럼 이미 그 세 가지 방법론이 있습니다. 사실은 그 자기 컴퓨터에다가 세팅하는 방법이 있고요. 그리고 그게 조금 어려울 경우도 있죠, 항상. 그럴 때는 코랩이나 캐그를 쓰면 되는데 그 내용도 가르쳐 드릴게요. 일단은 그 로컬 컴퓨터에서 하는 방법도 가르쳐 드리면 여기 이 링크를 따라 들어가시면은 그 이건 너무나도 뭐 다 아는 얘기인데 아나콘다 사이트 링크 걸어 놓은 거예요. 그리고 아나콘다에 들어가자마자 처음에 이게 다운로드 버튼이 있습니다. 그래서 다운로드 버튼을 그냥 실행시키면 여기 아나콘다가 실행이 뭐야 그 다운로드 받아지고요. 그런데 요거를 그 이게 좀 커요. 지금 보다 보니까 13분 남았다고 이건 제 컴퓨터가 조금 그 느려서 저희 네트워크가 그런 것도 있는데 어쨌든 제법 걸려요. 아나콘다 다운받아서 설치하는 건 제법 걸리긴 걸립니다. 근데 이건 그냥 놔두고요. 아나콘다가 그 설치됐다는 가정하에 설치는 너무 쉬워요. 그냥 무조건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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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끝까지 가시면 됩니다. 아무것도 할 거 없어요. 그래서 아나콘다가 설치가 되면은 윈도우상에서 이렇게 아나콘다 3 뭐 이런 게 생겨요. 그런데 그렇다고 이 그 아이콘들을 통해서 무언가를 하는 거는 정말 바람직하지 않아요. 아나콘다 써보면 아는데 너무 느려져요. 말하자면 다른 것들이. 근데 아나콘다가 깔리고 나면 여러분들이 그 명령 프롬프트 상에서 아나콘다에서 지원하는 다양한 그 소프트웨어를 쓸 수 있는데요. 아나콘다를 까는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사실은 파이썬을 까는 거예요. 파이썬은 그냥 따로도 깔 수 있지만 아나콘다를 깔면은 파이썬으로 할 수 있는 추가적인 모듈들이 다 깔리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조금 전에 말한 주피터 노트북이라는 게 자동으로 설치가 돼요. 그래서 이 주피터 노트북을 쓸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아나콘다를 설치한 다음에 여러분이 할 일은 그냥 CMD 창이요. 윈도우에서 CMD 창 명령 프롬프트 아시죠? 명령 프롬프트를 키고 그 다음에 근데 그 주피터 노트북을 실행시키면 되는데 주피터 노트북이 그 의미는요 아무것도 아니고요. 주피터 노트북이라는 거 하는 거는 그 컴퓨터 상의 폴더를 웹 브라우저를 통해서 접근해서 보는 게 다예요. 그거 이상 이하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폴더를 결정하는 게 참 중요해요. 지금 여기 있는 게 현재 이거는 윈도우가 아니죠. 유닉스가 아니죠. 유저스 밑에 제 그 사용자 이름이 준이거든요. 여기 들어와 있는데 여기에 저는 그 이미 여러 가지를 만들어 놨어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CD 노트북이라는 게 있거든요. 전 노트북이라는 거. 그래서 글로 한번 들어가 볼게요. 그리고서 거기서 주피터 노트북, 주피터, 이거 대문자, 소문자는 상관없지만 지금 대문자로 되어 있네요. 주피터 노트북이라고 그냥 타이핑만 하면 돼요. 그러니까 아나콘다가 설치됐다고 생각하면 되는 겁니다. 그 가정입니다. 그러면 진짜 주피터 노트북이라는 거를 그냥 타이핑만 하시면 제 컴퓨터가 느려서 그런 겁니다. 이해하십시오. 이게 조금 시간이 걸리지만 브라우저 상에 탭이 하나 딱 열립니다. 그게 말하자면은 어디 있죠? 이걸 볼까요? 조금 느려요. 지금 하고 있죠? 이렇게 하면서 탭이 하나 열려요. 그리고서 그 지금 현재 폴더를 보여줍니다. 이게 현재 저는 그냥 폴더에 뭐 이것저것 많이 해가지고 복잡해서 뭐가 많은 것 뿐이고요. 어쨌든 이게 폴더예요, 사실은. 그 폴더에 가보면 이러한 서폴더가 있고 또는 무슨 여러 가지 파일들이 그냥 다 보이는 겁니다. 근데 주피터 노트북을 킨 이유는요, 사실은 주피터 노트북이라는 거를 만들려고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걸 만드는 방법을 가르쳐 드릴 겁니다. 뭐 아마 많은 학생들 알 것 같아요. 근데 여기 주피터 노트북에 여기 여러 개의 그 버튼 중에 제일 오른쪽 위에서 여기 New라는 게 있거든요. New Python 3라는 거를 클릭하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은 노트북이 하나 만들어져요. 노트북이. 근데 이 노트북이 만들어지는 지금 과정이 조금 뭐 보통 이렇게 느리진 않아요. 이건 진짜 순전히 제 컴퓨터가 조금 오래된 거라서 좀 그렇습니다. 이게 만들어지고요. 지금 탭도 보실 수 있죠. 왼쪽에 조금 전에 그 주피터 노트북 실행시켜서 폴더 본 거고 오른쪽에 지금 새로운 주피터 노트북을 만든 거예요.
그런데 이게 어디 있는 거냐면요. 이건 똑같이 그 폴더에 있는 거예요. 다시 한번 가볼게요. 사실은 여기 보면은 저 밑에 untitled 여기 초록색으로 된 게 이거예요. untitled 1.ipymb라는 노트북이 하나 만들어진 거예요. 그런데 이 노트북은요, 여기 확장자가 인터랙티브 파이썬 노트북의 약자예요. 그러니까 IPYNB. 근데 그냥 텍스트 파일이에요. 진짜 뭐 들어가서 보실 수 있어요. 그냥 텍스트만 있는 건데 그거를 해석해서 보여주고 파이썬 코드일 경우에는 그거를 파이썬 코드를 실행시켜주는 아주 좋은 환경인 겁니다. 여기서 요거를 클릭하시고, 왜냐하면 파일 이름을 바꾸려고 그러면 바꿔도 되고요. 굳이 여기서 안 바꾸고요. 지금 제가 여기 탭을 하나 열렸잖아요. 여기서 이름을 바꿔도 돼요. 예를 들어서 제가 new 자꾸 한글이 켜졌네요. new 대문자네요. new 노트라고 한번 이름을 아무렇게나 해볼게요. 그러면은 다시 보면은 여기 new note.ipynb라고 되어 있고 new notebook 여기 생겼죠. 이게 그냥 근데 이거는 그냥 아무것도 아닌 텍스트 파일이고 여기에다가 텍스트하고 코드하고 다 넣을 수 있는 겁니다. 이게 주피터 노트북의 특징이에요. 그런데 여기 지금 파란색 줄이 있는 게 여기에 셀이라고 그러는 건데 요 셀이 디폴트로는 프로그램을 넣을 수 있는 거예요, 사실은. 그러니까 지금 다른 걸 제가 뭐로 눌렀어요? 여기에다가 그 파이썬 코드를 넣을 수 있거든요. 프린트 문장 한번 해볼게요. 헬로 월드를 이렇게 한 다음에 컨트롤 엔터를 치면 실행돼요. 그러면은 이 프로그램이 실행된 겁니다. 그게 바로 주피터 노트북의 강점인데요. 이것만이 아니라 사실은 그 두 가지로 많이 써요. 그냥 코드를 넣든지 아니면 그 마크다운이라 그래서 마크다운에 말해서 텍스트를 넣을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플러스 하면은 또 다른 셀이 생기고요. 그 셀을 위로 아래로 옮겨 다닐 수 있고요. 이거를 코드가 아니라 마크다운으로 한 다음에 예를 들어서 this is new 이 파운드 사인 하나 주면은 아주 그 큰 제목이고요. 두 개 주면은 조금 작은 제목이에요. new note book 이렇게 한 다음에 그냥 텍스트를 쓸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근데 사실은 저는 개인적으로 주피터 노트북을 굉장히 좋아하는 그 사람 중에 하나인데 특히 좋은 점은 여러분들이 관심 있을지 모르겠지만 논문 쓰는 사람들은 레이텍을 써야 되잖아요. 수식 넣고 너무 잘 돼요. 이게 그 레이텍에서 쓰는 그 모든 수식 넣는 게 완벽하게 지원되기 때문에 그래서 도큐멘트 만드는데 참 좋습니다. 자, 그리고 이거를 다 말하자면 하는데 제가 또 사실은 최근에 경험한 것 중에 하나는 여기 설명이 지금 어디 있죠? 좀 전에 보던 거. 이 주피터 노트북을 이제 그러니까 하고서 한 다음에는 물론 이제 소위 딥러닝 코딩이 해야 되는데 당연히 그 대신 이거는 기본적으로 설치되어 있진 않아요. 텐서플로우나 파이토치 이런 거는. 근데 그거는 그때그때 말하자면 알아서 다시 한번 우리가 필요할 때 하면 되고요. 그냥 아마 어디죠? 여기서 이 커맨드 창에서 이걸 또 새로 하나 열어볼까요? 커맨드 창 여기서 자, CMD 창을 또 열게 해주든가. 저는 사실은 이건 설명을 위해서 킨 거고 사실은 이거 또 열 수 있군요. 여러분 알다시피 그냥 지금 굳이 안 하겠지만 혹시 몰라서 pip install tensorflow라는 이렇게 딱 치면은 저는 또 하기가 싫어서 그런데 이게 그냥 텐서플로우가 설치되고요. 그 다음부터는 텐서플로우를 사용할 수 있고요. 만약에 이 주피터 노트북 상에서도 똑같은 커맨드가 가능한데 그걸 다 설명할 수는 없지만 여기서 느낌표 치고 하면은 유닉스 커맨드처럼 배경 화면에서 이게 프로그램이 돌아갈 수 있거든요. 그래서 pip install tensorflow 이렇게 해서 하면은 또 배경에서 텐서플로우가 설치되고 뭐 그런 것을 할 수 있습니다. 그 컴퓨터에서 설치가 되는 거죠. 이런 식으로 사용하는 게
그 주피터 노트북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가 그 공부해 볼 그 교재의 그러한 예제들은 이런 주피터 노트북으로 다 제공되고 있기 때문에 이 주피터 노트북을 그대로 다운받거나 아니면 카피 앤 페이스트 해가지고서 설명이 이루어지면은 참 편리할 겁니다. 그리고 한 가지 요건 또 팁인데요. 그 아주 그냥 간단한 토이 이그젬플들은 지금 보통 일반 컴퓨터에서 작동이 돼요. 그런데 조금이라도 말하자면 현실성 있는 말하자면 그 학습을 좀 시키고 싶다. 그러면은 사실 GPU 없이는 이거는 참을 수 없을 정도로 느려요. 그래서 GPU가 있는 그 노트북, 저도 최근에 노트북이 하나가 말하자면 학교 시스템에서 구해서 그걸 쓰고 있는데 노트북, GPU 갖춘 노트북이거나 아니면은 게임용 컴퓨터, GPU가 있는 그런 컴퓨터 쓰시면 됩니다. 그러면은 엄청난 속도 차이를 느낄 겁니다. 그리고 웬만큼 작은 단위의 말하자면 이 예제들은 아주 뭐 바로바로 돼요. 진짜 놀랄 정도로 빨라요. 근데 그거를 세팅하는 방법을 좀 알긴 알아야 돼요. 근데 만약에 그거는 약간 조금 뭐 머신 디펜던트도 좀 있고 하지만 그 만약에 필요하고 그게 그 어려움을 겪는다 그러면은 언제든지 이 모임에서 얘기하시면 말하자면 그 개인별로 저희가 말하자면은 그 좀 도움을 드릴게요. 쿠다하고 CUDN하고 또 플러스 무슨 뭐 하나를 또 깔아야 돼요. 그것만 깔면은 그냥 그다음부터는 굉장히 쉽습니다. 그러면 굉장히 편리해지는데 자 그런데 이 모든 것들도 귀찮아요. 사실은 어떨 때는. 그러면은 걱정하지 마시고 항상 대안이 있습니다. 콜앱을 써셔도 돼요. 콜앱. 이거는 다 여러분들 그 구글 어카운트만 있으면 일로 들어갈 수 있거든요. 이 링크를 따라 들어가 볼게요. 딱 그 아마 이건 또 써봤을 겁니다. 너무나도 유명해서. 이 콜앱은 다른 게 아니에요. 지금 설명한 이 주피터 노트북을 인터넷상에서 쓸 수 있도록 그 구글 클라우드에서 서비스로 제공하는 거예요. 그런데 인터페이스를 좀 바꿔놨어요. 자기네들이 편하게. 그래서 지금 보면은 뭐가 좀 다르죠? 그렇지만 여기 새 노트라는 말이 있죠. 이 새 노트를 누르면 그 아까 말한 주피터 노트북이 새로운 노트라는 이름으로 생기는 거예요. 근데 어디에 생기냐면 그 위치는 그 여러분들의 구글 드라이브, 여러분 구글 드라이브에 생기는 겁니다. 아니면 잠깐만요. 저도 하도 오래돼가지고 아마 드라이브의 사본 저장인가를 눌러야지만 아마 저장될 거예요. 아마 이거는 그 거기 어디죠? 클라우드에서 하는 디폴트 컴퓨터에서 일단은 만들어지는데 그거를 내 사본을 저장하지 않으면은 사라질 수도 있을 겁니다. 근데 여기 모양이 좀 이상하잖아요. 근데 똑같은 거예요. 진짜. 프린트 헬로 월드라고 치고 Shift 엔터 또는 컨트롤 엔터 둘 다 똑같은 거예요. Shift 엔터 하면 새로운 셀이 생기는 거고요. 컨트롤 엔터 하면 자기 그 셀만 실행시키는 건데 이게 지금 그 뭐죠? 구글 거기 어디에요? 그 클라우드 상에서 지금 그 파이썬 코드가 실행되는 겁니다. 주피터 노트북 형태로. 그래서 지금 헬로 월드라는 게 나왔잖아요. 그죠? 지금 너무 간단해서 좀 시시해 보일지 모르지만 여기 곱하기 10을 한다든지 하면은 당연히 그 10번 이제 라이팅을 한다든지 하여튼간 그 파이썬 코드가 여기서 그리고 요즘에 거의 모든 그 인공지능 알고리즘 그 구현된 거는 이런 주피터 노트북 형태로 다 제공됩니다. 그래서 이 주피터 노트북만 잘 쓸 줄 알면은 웬만한 코드들은 다 이해할 수 있을 거예요, 아마. 굉장히 쉽고, 그리고 그걸 다운받아서 어떻게 고쳐야 될지 그런 거를 다 말하자면 쉽게 할 수 있습니다. 이게 구글 그 콜앱이고요. 구글 콜앱뿐만 아니라 이것도 있어요. 사실은 저는 이게 두 가지 다 쓰는데 구글 콜앱은 좀 환경이 약간 좀 그 일반 그 주피터 노트북하고 똑같지는 않아요, 모양이. 그렇지만은 똑같은 기능을 갖고 있는 거고요. 캐글에서도 이걸 제공해줘요. 캐글. 그래서 저는 캑을 쓰는 것도 좋아하는데 뭐 캑에 대해서 아는 사람도 있고 모르는 사람도 있는데 몰라도 아무 상관없어요. 그 머신러닝 컨테스트가 일어나는 그런 사이트인데요. 여기서 굉장히 다양한 리소스를 제공하는데 이 캑을 사이트에 들어가시면요. 지금 저는 이미 아까 로그인 해놓은 것 같아요. 그냥 로그아웃 한 다음에 다시 한번 들어가 볼게요. 여러분들 그 구글 어카운트, 아니, 그러니까 지메일 어카운트만 있으면 들어가는 거 너무 쉬워요. 그냥 사인인 하고요. 여기 저는 구글 어카운트로 그냥 들어가 버려요. 새로운 어카운트 만드는 것보다 그게 훨씬 편하겠죠. 그래서 일로 들어가지고요. 뭐 이거 여기서 할 수 있는 거 많아요. 그렇지만은 그 어려운 걸 좀 간단하게 표현하면 여기 코드라는 게 있죠. 여기 메뉴 중에 코드라는 게 있는데 이 코드를 눌러 보면은요.
뉴 노트북이라는 게 있고 여러분들이 저는 좀 많이 이것저것 했거든요. 그래서 그 제 노트북이 여기저기 있는데 그건 신경 끄시고요. 여러분들 뉴 노트북이라는 거 누르면 여기서 파이썬 그 인터랙티브 노트북, 그러니까 주피터 노트북을 쓸 수 있게 해줘요. 그리고 그거는 여러분 어카운트에 살려 있어서 아무 때나 가서도 여기서 다시 작업해도 돼요. 근데 아까 그 얘기를 안 했구나, 까먹고. 무엇보다 좋은 점은 캐글도 그렇고요. 콜앱도 그렇고요. GPU를 제공합니다. GPU 쓸 수 있어요. 물론 시간 제한은 있지만 우리가 아주 큰 그러니까 아주 많은 리소스를 쓰는 프로젝트가 아니면 충분히 하고도 남아요. 그러니까 전혀 겁내지 말고 이걸 쓰면 되고요. 여기서도 뭐 앞에 들어있는 뭐 여러 가지 무슨 그 뭐 이것저것 막 여기 넣을 거 있는데 그거 다 무시하고요. 그냥 자기가 쓰고 싶은 코드 헬로 월드라는 거를 뭐 이렇게 이걸로 눌러도 돼요. 사실은 눌러서 실행시키는 거 가능하고요. 이 노트북 이름 바꾸는 거 가능하고요. 당연히 처음이라서 좀 시간 걸리는 것 뿐이고요. 한번 그 로딩 되고 나면 그 다음부터는 굉장히 빨라요. 해보니까 온라인 상으로 하는 것도요. 여기 헬로 월드라는 결과 나왔죠.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컴퓨터의 세팅에서 하는 게 제일 편하긴 편해요. 저도 해보니까. 그렇지만은 꼭 그렇다고 그러니까 그런 상황이 안 된다고 못하는 거 아니니까 꼭 이걸 하시고요. 그리고 또 여기 세팅에서 엑셀러레이터에서 GPU 있거든요. TPU 다 있고 요거는 그 콜앱에서도 마찬가지예요. GPU 선택하거나 이 TPU 선택하면 굉장히 빨리 돌아요. 정말 말도 못하게 빨리 도니까 그거는 꼭 많이 활용을 한번 해보시고 우리가 진행하는 과정에서 뭐 필요한 내용들은 서로 이제 그 지식 공유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그걸 활용하는 방법을 터득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게 처음 세팅하는 과정 설명드린 겁니다. 이제 아마 뭐 예전에 이미 봐서 아실 수도 있는데 어쨌든 거의 모든 내용들은 이제 인공지능 관련된 코딩은 주피터 노트북 상태로 제공되는 게 거의 다라고 보시면 돼요. 꼭 그렇지는 않지만 그거 없이는 좀 설명이 좀 빠져 있는 그 코드만 보여주기도 하는데 그럼 좀 아무래도 어렵겠죠. 그래서 이걸로 지금 주피터 노트북을 쓰는 거를 좀 설명드렸고요. 지금 그 사실은 이 딥러닝 위드 파이썬 세컨드 에디션 그 우리가 튜토리얼로 같이 공부하자고 한 이거를 사실은 그 선택한 다음에 살펴보니까 첫 번째 챕터는 별로 그렇게 할 게 없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한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나도 그 AI 쪽 일반적인 설명에 대한 내용이 많아가지고 어떤 테크니컬 내용이 거의 없어요. 그렇지만은 그 어느 정도 AI 그 지금 현 상태를 아는 사람이 하는 게 좀 좋을 것 같아서 제가 그냥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제목이 그 What is Deep Learning이라는 그런 내용인데요. 그 일단 기본적인 개념에 대한 그 정의를 좀 여기 되어 있고요. 머신러닝 발전 과정 타임라인에 대한 그 설명이 좀 되어 있고 딥러닝의 대중화 그리고 미래의 잠재력의 핵심 요인이 뭔지에 대한 설명이 좀 되어 있습니다. 이 내용은 꼭 뭐 할 필요는 없는 것 같아서 좀 빠져 있고요. 제가 오늘은 설명을 좀 안 할 생각이고요. 나머지만 간단하게 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보통 그 막 섞여서 얘기하는데 사실은 이런 그 소위 집합 관계가 존재해요. AI가 제일 큰 거고요. AI를 그 소위 직접 구현해서 우리가 임플리멘테이션해서 그리고 학습까지 하는 거를 머신러닝 분야라고 부르고요. 이 머신러닝 분야가 굉장히 커요. 그렇지만은 그 중에서 지금 우리가 관심 갖고 있는 딥러닝은 머신러닝 안에 또 그런 그 소위 셋이라고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사실 AI는 그 굉장히 오래된 그런 그 분야입니다. 이미 1950년대부터 시작됐고요. 그런데 그때는 지금 AI랑은 좀 달라요. 사실은 엄격히 말하면 좀 달라요. 그게 소위 심볼릭 AI라고 부르는 분야인데 그 상징적인 AI라고 이렇게 번역할 수 있는데요. 그래서 사실은 저도 그 AI 쪽에 저는 한 10년 전부터 이제 관심 갖고서 이렇게 하기 시작했는데 그 가장 또 그 커뮤니케이션이 힘든 파트가 뭐냐면 예전에 AI를 공부한 사람들이에요. 그분들은 요 상징적인 AI 쪽에 그 원래 바탕을 두고 있기 때문에 이 딥러닝을 처음 말하자면은 그 나왔을 때 거기에 대해서 그다지 그렇게 그
긍정적이지 않은 오히려 전문가들이 그런 그 경향을 많이 띄었어요. 근데 이거는요, 사실은 왜냐하면 그 당시에 그 AI는 어떤 그 명시적인 규칙을 따르는 AI였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사람이 할 수 있는 거지만 그거를 규칙을 다 정해놓고 그 복잡하고 많지만 그거를 말하자면 그 기계한테 대신시키는 거. 근데 그게 바로 이건 많이 들어봤을 겁니다, 여러분들. 1980년대에 인기 있었던 건데 엑스퍼트 시스템이라는 거 있죠. 이게 사실은 AI의 말하자면 끝판왕이었어요. 그 당시에는. 80년대에는. AI가 여기까지 올 수 있네. 굉장히 좋아했던 거예요. 근데 이게 할 수 있는 게 한계가 있어요. 사람이 하는 거기 때문에. 사람이 모든 규칙을 정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게 포기됐고, 그 다음에 등장한 게 머신러닝입니다. 머신러닝은 이제 그러면은 그 명시적인 AI는 너무 힘드니까 일일이 다 룰을 짜는 게 이것도 많이 한번 봤을 텐데 보통 우리가 머신러닝 설명할 때 많이 쓰는 건데 그 룰하고 데이터를 주면은 앤서 우리가 지금 많이 하는 거기 소위 공학 분야에서는 코딩은 다 이거예요. 클래시컬 프로그래밍 그죠? 여러분들 말하자면은 그 웨이비케이션이나 아니면은 뭐 여러 가지 뭐 필터링이나 이런 그 알고리즘 다 짜가지고 데이터 넣고서 그냥 그 결과 예상되는 결과가 나오는 거죠. 이런 걸 하지 말자. 그러면 뭘 하겠느냐? 데이터와 앤서만 넣어주고 이 머신러닝으로부터 그 룰, 프로그램을 만들자. 그런데 사실은 좀 오해가 있는 게 진짜 프로그램을 만들지는 않아요. 아직은. 요즘에는 그런 AI도 있어요. 진짜 프로그램 코딩도 짜주는 것도 있는데 여기서 말하는 룰이라는 거는 그 가능성 있는 모든 연산을 다 집어넣어 놓고 그거를 몇 번 어떻게 할지를 스스로 결정해 봐라 뭐 이런 건데 사실은 곱셈하고 덧셈 그 다음에 그 액티베이션 함수 요 세 가지뿐이 안 써요. 그런데 그거를 굉장히 다양한 층으로 그 말하자면은 그 자유도를 준 다음에 그거를 마음껏 써서 해라 하면은 생각했던 것보다 우리가 말하자면은 그 설마했던 것보다 훨씬 더 좋은 그런 결과를 많이 내기 때문에 요즘 이 딥러닝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머신러닝을 우리가 그 실제로 이렇게 학습을 시켜서 말하자면 우리가 활용하려면은 당연히 요 세 가지는 반드시 있어야 돼요. 세 가지. 뭐냐면은 입력 자료. 입력 데이터 포인트라고 이 책에는 되어 있는데 그리고 출력, 예상 출력. 그 입력이 들어갔을 때는 어떤 출력이 나올 건지 예측할 수 있는 그 값이 있어야 되고요. 근데 그게 어느 정도 맞았는지 틀렸는지를 측정할 수 있는 방법. 보통 우리가 여기 뒤에도 또 나오는데 무슨 로스 펑션 또는 코스트 펑션 또는 그 뭐죠? 오브젝트 펑션 뭐 세 가지 말이 다 똑같은 말인데 분야마다 이걸 부르는 말이 좀 달라서 그런 건데 같은 의미예요. 어느 정도 결과가 예상되는 것과 똑같은지 그 정도를 측정하는 그거를 말하자면은 그 제공을 해줘야 됩니다. 요 세 가지만 있으면은 말하자면은 이 머신러닝이 말하자면 돌 수 있는 그 기본적인 그 환경이 됐다고 보는 건데요. 예를 들어서 이런 문제를 먼저 한번 생각해 봅시다. 사실은 예전에 처음 머신러닝이 나와서 머신러닝이 그 하기 전에 그러니까 그 풀었던 문제 중에 이런 문제들이 있습니다. 지금 여기 아래쪽에 그 샘플 데이터를 한번 볼게요. X하고 Y축에 점들이 많이 있는데 어떤 점은 까맣고 어떤 점은 하얘요. 그런데 흰 점하고 까만 점이 서로 다른 답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만약에 새로운 점이 어떻게 들어왔을 때 그 값이 흰색인지 아니면은 검은색인지를 판단할 수 있는 어떤 기준을 찾아내는 게 보통 그러니까 말하자면 보통 그 머신러닝에서는 분류 문제라고 부르는 건데 이 분류 문제를 풀기 위해서 우리가 쉽게 생각할 수 있는 거 여기 규칙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하면은 이 문제가 풀리지 않을까 하는데 동의를 한번 여러분들 할 수 있는지 보시기 바랍니다. 왼쪽에 있는 첫 번째 그림이 로 데이터라고 되어 있는 거고요. 요 다음 쪽에 오른쪽이 코디네이트 트랜스폼을 한 그러니까 소위 좌표 변환을 하면 되겠다 싶어서 변환될 좌표를 다시 한번 그려본 거예요. X가 수평, Y가 수직으로 있던 거를 우리가 새로운 축 하나를 수평을 축을 이렇게 대각선으로 하나 만들고 그리고 참, 나 이거 쓰면 되는데, 여기, 요거를 지금까지 바보같이 이거를 안 썼네요. 쓸 수 있었는데.
자, 이게 원래 데이터고 이게 코디네이트 체인저 이게 새로운 그러니까 뉴 x 프라임이고 이게 뉴 y 프라임이죠. 요런 축을 우리가 기준을 찾아냈다면 지금 우리 눈에 보면은 요런 축으로 변환시키면 어떨까 생각했는데 만약에 그 축에 맞게 변환했다고 한번 보세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당연히 어떤 데이터가 들어오든지 간에 요 x축을 기준으로 해서 x 값이 0보다 크면 무조건 까맣다고 하면 되고 x 값이 0보다 작으면은 그 하얗다고 하면은 이게 말하자면은 답이 맞겠죠. 다음에 들어오는 답들이 이게 학습이 된 거예요, 사실은. 결국엔 이런 거를 요런 축을 찾았다고 하면은 그게 바로 일종의 그 학습이 됐다고 보는 겁니다. 이런 축을 찾는 거. 그게 말하자면 학습의 일종이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간단한 문제는 당연히 이런 그 어떤 선형적인 이거 선형적인 연산이거든요. 그 좌표 이렇게 변환하는 거요. 행렬 곱셈으로 가능해요. 행렬 곱셈으로. 2차원 그러니까 2차원 데이터를 예를 들어서 요 검은색 요 데이터, 검은색 여기 어디 있죠? 잠깐만요. 요 검은색 데이터를 여기에다가 옮겨 놓을 때 말하자면 쓰는 좌표 변화는요. 2차원 데이터는 그 x와 y 값이 들어갔을 때 이 두 개의 2x2를 주면은 새로운 좌표값 x 프라임과 y 프라임으로 하는데 요 그 변화는 선형 변환이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너무나도 쉬운 변환입니다. 그리고 요거를 찾는 것 자체가 그다지 어렵지가 않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할 수 있는데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런 거죠. 그 숫자 말하자면은 인식 여기 지금 제가 여기 이거를 사실은 급히 만드느라고 굉장히 요거를 좀 간단하게 좀 간략화시켜야 되는데 그걸 못했는데 필기 숫자 이미지를 분류하는 작업 아마 본 적이 있을 거예요. 왜냐하면은 그 엠리스트 데이터 그래서 핸드리튼 그 소위 넘버를 분류하는 그런 그 예제가 그 인공지능에서는 그 헬로 월드격 말하자면 예제거든요. 그런 것도 사실은 쉽지가 않다는 겁니다. 왜냐하면은 입력되는 그 소위 데이터의 포인트 수가 x, y 좌표 두 개가 아니라 픽셀 값이기 때문에 보통 뭐 28 바이 28이라 그러면 784개의 입력값 그런 디멘전의 데이터이기 때문에 784차원 디멘전에서 이러한 그 어떤 평면 말하자면은 그 서로 분리될 수 있는 평면을 찾는다는 거는 이론적으로 불가능해요. 그러니까 직관적으로 못해요. 우리가 지금 직관적으로 요거를 이렇게 우리가 말하자면은 좌표를 찾은 것처럼 이런 게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근데 그렇지만은 그 아이디어 자체가 지금 잘못된 거는 아니거든요. 무슨 말이냐면 그 지금 설명한 거는 단순한 선형 투영만 설명한 거고요. 이 선형적인 그 프로젝션뿐만 아니라 또 다른 변환 또는 비선형적인 연산까지 포함하면요. 어떠한 모양으로도 말하자면 좌표 변환이 가능해요. 그리고 그 뉴럴 네트워크를 이해하는 방법이 굉장히 사실은 한 세 가지 정도가 있어요. 그거를 설명하는 방법론이 그 중에 하나가 저는 좋아하는 것 중에 하나가 프로젝션이에요, 사실은. 그 뉴럴 네트워크는 새로운 좌표로 프로젝션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좌표 체계가 선형 좌표가 아니라 non-linear surface로 할 뿐이에요. 비선형적인 그런 평면에다가 프로젝션 시켜주는 게 논리니하게 프로젝션 시켜주는 게 뉴럴 네트워크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뉴럴 네트워크가 그 결국엔 이거에 확장된 개념입니다. 사실은 지금 보여지고 있는 거. 그래서 그럼 뉴럴 네트워크에서는 또 다른 이거는 표현 방법일 수도 있는데 도대체 뭘 하냐? 딥러닝에서는 여기 보면은 우리가 많이 쓰는 조금 전에 말한 게 바로 이런 건데 이렇게 4라는 숫자 입력이 들어오면 어떤 층을 통과해서 결과가 말하자면은 0부터 9라는 어떤 그 노드들이 있는데 그 중에 4라는 노드 할당된 데서 불이 탁 들어오게 값이 1이 탁 나오게 이렇게 만들어 주고 싶은 건데 그러면 각 층이 하는 일이 뭐냐면은 사실은 그 프로젝션 측면으로 보면은 또 다른 그 평면으로 투영하는 거라고도 설명할 수 있지만요. 사실 여기서처럼 그 이런 식으로도 많이 설명해요. 그러니까 어떤 그 숫자만이 가질 수 있는 독특한 특징들을 추출한다라고 많이 얘기하거든요. 그건 컨볼루션 레이어를 썼을 때에 그걸 설명하는 건데 즉 이 4라는 숫자 이미지가 들어가서 여러 가지의 말하자면 또 다른 4라는 요 똑같은 그 도메인이 그 크기가 만들어지긴 만들어지는데
그 어떤 특징을 뽑아내느냐에 따라서 다른 특징들이 이제 추출돼요. 그래서 그걸 가지고 또 조합을 해서 다른 추출. 그렇지만 최종적으로는 그것이 4라는 값을 판단하는데 다른 것들과 완벽하게 구분되는, 사실은 요거에 확장된 개념이거든요. 요런 거. 근데 요거를 지금 제가 너무 그 개념을 강요하기는 좀 힘든데, 여기서 보면은 요런, 그러니까 한쪽으로 다른 데이터가, 그러니까 흰색이 몰려 있고 한쪽으로는 검은색이 몰려 있는, 1이라는 숫자가 한쪽으로 몰려 있고 나머지 숫자가 다른 데 몰려 있는 이러한 그러한 공간상의 말하는 좌표로 옮겨진 그러한 결과가 얻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러한 그 좌표 체계를 얻기 위해서는 한 번은 불가능해요. 그러니까 여러 번 좌표 변환을 말하자면 논리니하게 해줘야지만 그게 만들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다단계의 딥한 그런 뉴럴 네트워크가 만약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럼 딥러닝은 그런 거를 어떻게 이루어내느냐? 뭐 이것도 사실은 그 좀 더 이제 학습하는 과정에 대한 설명이 나중에 좀 주어져야 되지만, 그 전체적인 컨셉을 말하자면 그 그림으로 좀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입력이 들어가면은 사실은 결과값이 나와야 돼요. 그죠? 무조건. 그 기본적인 원리는 겁니다. 이 입력이 인풋이 x가 들어가서 y가 나오는데, 이 과정의 중간에 말하자면은 저는 이런 걸 쓰는 걸 좋아하는데, 새로운 말하자면은 가상 공간에서의 프로젝션, 그러니까 투영을 시키는데, 그 투영할 때는 웨이팅 값이 필요하거든요. 그 웨이팅 값을 여기다가 말하자면은 할당해서 새로운 평면상에 투영시키고, 그 평면상에서는 리니어하게 딱 구분되는, 말하자면은 우리가 구분하고 싶은 서로 다른 그 데이터들이 그러한 걸 찾아내는 게 우리의 목적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게 그 뉴럴 네트워크 학습 과정이고요. 그런데 사실은 그 조금 아까 그 기본적인 그 입력과 그 소위 그 결과값, 소위 예상되는 결과값이 그 두 번째 요소고, 세 번째 요소가 그 차이를 나타낼 수 있는 어떤 그 메트릭, 말하자면은 그 측정 방법인데, 뭐냐면은 우리가 뉴럴 네트워크에 집어넣은 그 데이터의 어떤 값을 얻었을 때 그 값이 우리가 예상하고 있는 그 트루 타겟 값과의 차이를 말하자면은 그 어떤 수치적으로 말하자면은 그 설명이 가능해야 되거든요. 그게 말하자면 소위 로스 펑션 또는 코스트 펑션, 오브젝트 펑션이라 부르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잘못된 정도를 찾아낼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얘하고 얘가 결정되면은 이제 학습을 시킬 준비가 됐다고 보시면 되는 거고요. 자, 학습을 시킬 때는 그냥 막 시키는 건 아니죠. 사실은 학습시킨다는 건 뭐냐면 별게 아니라 이 x가 이 y를 출력할 때 얘랑 가능하면 가능하게 나오게 하려면 얘가 말하자면은 그러한 역할을 해줘야 되는데, 결국에는 곱하고 더할 때 사용되는 그 파라미터들이 여기 있는 거거든요, 웨이트가. 근데 이 값을 어떻게 얘 로스 그 스코어가 작도록, 그러니까 똑같아지는 방향으로 얘를 말하자면 학습을 시켜야 돼요. 그런데 그 원리는 이미 잘 알려진 경사하강법이라는 걸 쓸 건데, 경사하강법 안에서도 그거를 말하자면 좀 스마트하게 코딩하는 방법들이 있어요. 그런 방법들을 차근차근 우리가 배워볼 건데, 그걸 옵티마이저라고 합니다. 즉 옵티마이저라는 알고리즘을 써서 얘와 얘를 찾아내는 겁니다. 그래서 얘와 얘를 잘 찾아내면 어떻게 돼요? 그 인풋을 말하자면 그 결과 y 값이 얘랑 똑같아지는 겁니다. 나중에는 거의 똑같은 값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원하는 대로 잘 동작을 하게 만드는 게, 이게 말하자면 딥러닝에서 하는 일이 거의 모든 딥러닝 알고리즘들이 하는 일은 이걸로 다 설명이 가능합니다. 사실은. 그런데 이 네트워크가 어떤 형태냐, 그리고 옵티마이저는 어떤 걸 쓰는 게 좋냐, 그리고 심지어는 로스 함수는 뭘 쓰는 게 좋으냐, 이런 것들만 말하자면은 지금 굉장히 많은 연구들이 이루어지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재밌는 거는 이런 부분도 많이 연구해요. 사실은 그 인풋과 아웃풋의 관계가 사실은 우리가 풀려고 하는 문제에 그 무엇이 입력이고 무엇이 출력인지 잘 모르는 경우가 많아요. 특히 다른 분야에서 이 AI를 적용하려고 할 때 내가 풀려고 하는 문제의 입력과 내가 풀려고 하는 문제의 아웃풋이 뭔지가 이게 명확히 된 다음에는 굉장히 쉬워요. 사실은.
그것만 찾는 것도 말하자면은 그 첫 번째 허들이고요. 이것이 찾아지고 나면은 여기에 맞는 적절한 로스 함수가 뭔가를 또 연구해야 되고, 이거를 좀 더 효율적으로 학습시키는 학습 방법이 뭐고, 그 다음에 좀 더 어드밴스드 파트로 가려면 그러면은 요 네트워크는 어떻게 구성하는 게 좋을까? 이거는 굉장히 어드밴스드 파트예요. 그런데 어쨌든 그것들이 다 맞물려 있기 때문에 제일 중요한 거는 그 이제 여러분들이 하는 분야에 따라서 자기가 전공하고 있는 분야에 따라서 차이가 있긴 한데, 입력과 출력이 뭔지를 확실하게만 결정하면 그다음부터는 사실은 샘플 데이터를 빨리빨리 해보는 건 쉬워요. 그런 거는 가능하면 우리가 자주 그 내용을 언급하면서 한번 같이 논의를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런데 지금까지 그러면 어느 정도 왔느냐? 지금 시간이 많이 지났어. 그래도 여기까지 빨리빨리 한번 제가 진행시켜 볼게요. 10분까지만 더. 아까 우리가 많이 뺏겨서 그런 것 같은데. 뭐 여러분들도 여기에 대한 그 상식 정도는 있을 것 같아요. 딥러닝으로 어디까지 왔냐면요. 이미지 분류는 거의 사람이 할 수 있는 수준으로 왔어요. 그러니까 그 이미지를 봤을 때 이게 무슨 이미지 안에 고양이 있네, 자전거 있네, 뭐 있네, 뭐 있네, 뭐 있네, 이런 건 사람이 할 수 있는 것과 거의 같은 수준 또는 더 잘해요. 그리고 그 음성 듣는 거, 그러니까 음성 들었을 때 그 말이 그 텍스트화 시킬 수 있는지 없는지죠. 그죠? 우리가 여러분 경험 많이 했을 거예요. 실이라든지 아니면은 뭐 다른 말하자면 음성 인식하는 그런 장치들 있잖아요. 그건 거의 인간적 수준이에요. 그리고 그 핸드 라이팅, 그러니까 텍스트 읽는 거. 그게 어느 언어든지 아마 경험 많이 했을 겁니다. 이것도. 왜냐하면 구글 렌즈로 보면은 거의 다 번역이 되잖아요. 일단은 그 필기를 인식하는 거. 그 다음에 번역하는 거. 번역하는 거는 여러분들이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저는 굉장한 수준에 와 있다고 생각하고요. 지금 사실 여기에 보여주고 있는 오늘 지금 사용하고 있는 지금 요 머티리얼 있잖아요. 저 그냥 구글 번역기 써가지고 한 거예요, 다. 한두 자만 빼놓고는 거의 다, 사실은. 그리고 음성 변환 너무, 이거 제가 일부러 여러분들은 이미 알고 쓰는 사람도 있을 것 같은데, 그래도 의외로 모르는 사람들이 많더라고요. 여러분들 우리 교재가 영어잖아요. 그래서 영어 읽는 거 뭐 어렵지는 않을 거예요. 그런데 때때로 읽는 거 귀찮잖아요. 그래서 그걸 그냥 들어도 좋아요. 그냥. 근데 여러분들 혹시 요거 쓰시는지 모르겠는데 요즘에 요거 다 구글이 앞섰는데 엣지 브라우저 있잖아요. 엣지 브라우저가 영어 읽어주는 거는 훨씬 더 잘해요. 요즘 나온 거는 구글의 익스텐션으로도 얼마든지 할 수 있기는 해요. 사실은. 그런데 제가 이것저것 막 저도 이걸 듣는 거를 많이 하거든요. 저는요. 영어로 된 문서를 볼 때 이거 읽는 거 쉽지 않아요. 귀찮아요. 근데 여기서 그냥 플레이하면 돼요. 한번 보여드릴게요. Machine learning algorithms aren't usually creative in finding these transformations. They're merely searching through a predefined set of operations, called a hypothesis space. 굉장히 자연스럽고요. 그리고 사실은 제가 시간이 없어서 그건 데몬스트레이션 안 하는데 학부 학생들한테는 그것도 가르쳐줘요. 여러분들 귀찮으니까 이거를 그냥 구글 번역기로 돌려요. 그런 다음에 그거를 문서로 만들어서 이걸로 들으면 한글로 책이 쭉 읽혀요, 그냥. 근데 거의 완벽해요. 정말이지. 저는 전혀 그런 말하자면 거리낌 없는 걸 많이 느꼈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를 조금 여러분들이 같이 활용해서 쓰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거는 여러분들 권장합니다. 옵스. 제가 모르고 껐나요? 안 껐죠? 안 껐죠. 네. 이건 그 대신 안 껐. 자, 그리고 뭐 이거는 뭐 아는 내용이죠. 구글 알렉사나 뭐 이런 거 워낙 잘 되고 있고요. 자율주행도 지금 거의 뭐 다 된 것 같고요. 광고 타겟팅 우리는 실감하지는 못하지만 아마 이건 다 된 것 같아요. 웹 검색, 자연어 질문 답할 수 있는 능력. 이거 요즘에 난리 났죠. 뭐 GPT-3 이후에 굉장히 무슨 뭐 이해를 잘한다는데 진짜 그래요. 그리고 뭐 이건 말할 필요도 없죠. 슈퍼고, 그러니까 뭐죠? 알파고 얘기하는 겁니다. 알파 제로는 더 좋다는 얘기도 들으셨죠? 알파고보다도 훨씬 뛰어난 것도 지금 만들어서 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몇 가지 그 주의를 주기는 줘요. 근데 그것까지는 너무 유행적으로 지금 흥분할 필요가 있을까? 그렇지만 아직까지는 최소한도 이 전문가 입장에서 사람마다 다른데 이 책 저자도 최소한도 앞으로 10년은 더 간다. 이 말하자면은 급속히 발전하는 경향이 발전 경향 속도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거가 최소한도 앞으로 10년은 더 이것처럼 계속 급격하게 발전할 거다라는 거를 여기서 언급하는데 저도 거기는 동의합니다. 사실은. 그리고 나오는 거는 몇 가지 여러분들이 이거는 두고두고 조금 그때그때마다 얘기할 필요는 있어요. 사실은 머신러닝과 딥러닝을 혼동하는 경우가 가끔 있어요. 그러니까 그게 전혀 다른 건 아니지 포함 관계라서 사실은 전혀 나쁜 건 아닌데 발전 과정상에서 사실 많이 알려진 머신러닝의 가장 초보적인 단계였던 게 이 베이즈 알고리즘이에요. 나이브 베이즈라 통계학적으로 접근하는 건데 그리고 그것에 말하자면은 어느 정도 현실적인 표현 그러니까 알고리즘으로 로지스틱 회귀라는 게 있습니다. 로지스틱 리그레션. 이 로지스틱 리그레션은 근데 이름이 리그레션이지만 리그레션 아니에요. 이건 사실은 분류기예요. 분류기. 이런 베이즈 알고리즘에 기초한 그런데 굉장히 잘 돼요. 이건 엄청나게 잘 되는데 문제는 쉘로우하다는 얘기예요. 쉘로우. 그러니까 네트워크 측면에서 보면은 1층 구조의 뉴럴 네트워크예요. 사실은 아주 초보적인 단계. 그렇지만은 굉장히 강력하고 알고리즘으로 풀 수 있는 문제도 엄청 많아요. 그 다음에 아마 이거는 또 많이 알 거예요. 그러다가 뉴럴 네트워크가 한계에 부닥쳐서 제일 먼저 등장했던 게 서포트 벡터 머신이에요. 서포트 벡터 머신. 서포트 벡터 머신의 가장 쉬운 설명은 이런 거예요. 사실은 아까 봤던 우리가 뭐죠? 결정 경계를 직선이 아니라 곡선 형태로 최적화된 곡선 형태로 찾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반드시 1차적인 첫 번째의 그러니까 데이터로부터 바로 결정 경계를 찾는 그러한 과정이 그러니까 이것도 일종의 쉘로 말하자면 러닝이에요. 근데 이런 거를 커널 메소드라고 그러는데 이 커널 메소드도 당연히 아직도 사용되고 있고요. 그렇지만은 우리가 말하는 요즘 복잡한 문제에는 적절하지가 않다는 얘기, 그거는 좀 알고 있으면 되고요. 자, 그리고 또 심심치 않게 또 여러분들이 아마 머신러닝, 딥러닝, 그러니까 머신러닝이라는 주제로 얘기를 하다 보면 많이 나오는 게 이거예요. 의사결정나무라는 게 있어요. 디시전 트리라 그래가지고 또 랜덤 포리스트라는 말이 있고요. 또는 그라디언트 부스팅 머신이라고 다 연관되어 있는 거예요. 다 같이. 그러니까 조금 계산하고 이런 건데 이것도 아주 파워풀한데 문제는 뭐냐면 얘네들은요. 스트럭처드 데이터. 그러니까 엑셀처럼 테이블 형태로 자료가 정리되어 있으면 얘네들이 가장 좋아요. 사실은. 그러니까 여러분이 풀 수 있는 문제, 그러니까 풀어야 되는 문제가 반드시 어떤 이미지고 아니면은 뭐 소리고 아니면은 이렇게 unstructured 데이터가 아니라 예를 들어서 저는 웰로그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웰로그도 사실은 굉장히 정형화된 데이터이기 때문에 그러한 어떤 테이블 형태로 표현이 가능하다. 그러면은 이것도 써볼 만해요. 랜덤 포레스트 알고리즘 아직도 많이 쓰이고 있어요. 그리고 그것에 대한 관심도 엄청나요. 사실은 여러분들이 캑을 관련된 그런 내용이 경험이 없으셔서 그런데 사실은 여기에 이제 요 내용이 좀 나오거든요. 모던 머신러닝 랜드스케이프라 그래가지고 여기 요걸 좀 소개해줘요. 캑을 사이트에서 통계를 한번 내본 건데 가장 많이 쓰이는 알고리즘이 뭔지 진짜 그러니까 근데 문제의 종류에 따라 달라요. 엄청 다른데 그래도 뭐 그거 신경 안 쓰고 뭘 제일 많이 쓰느냐 봤더니 케라스를 제일 많이 썼고요. 그 다음에 라이트 GBM이라고 얘가 그레디언트 부스팅 머신 아까 말한 말하자면 디시전 트리 알고리즘이에요. 이 XG 부스트도 이 디시전 트리 알고리즘 의사결정나무예요. 그 다음에 파이토치, 텐서플로어, 뭐 사이키 요거는 좀 들어봤을 거예요. 이게 우리가 관심 있는 거는 케라스하고 지금 우리 요 수업에서는 요 튜토리얼 요거 두 개인데 어쨌든 이것도 굉장히 많이 쓰인다. 왜냐하면은 테이블로 정돈된 데이터들이 의외로 많아요. 특히 그쪽 보험사나 아니면은 뭐 금융업계 요쪽 데이터
데이터들은 굉장히 그 잘 정돈된 데이터들인데 그런 데이터들에서 말하자면 규칙을 찾아내는 거는 머신러닝까지도 필요 없대. 머신러닝이 못하는 건 아닌데 머신러닝까지 가지 않고 그냥 디시전 트리로도 해결할 수 있다라는 거를 말하자면 많이 사람들이 했고 캑을 컴피티션에 가보면 그걸로 해결하는 사람들이 참 많아요. 사실은. 그래서 그 내용이 좀 설명되어 있는 거고요. 여기 또 하나 그 표 나온 것도 이것도 그 캑을에서 말하자면은 서베이를 해본 거예요. 그 가장 많이 그 유용한 툴이 뭐였냐? 뭐 scikit-learn 이거는 그 파이썬에서 사용되는 그 패키지 중에 하나고요. 텐서플로우, 케라스 아무래도 케라스 저자고 하다 보니까 요거에 조금 그 강조를 좀 하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사실 나중에 알고 보면 알지만 그 리서치하는 사람들은 파이토치를 더 좋아해요. 그런데 제가 써보니까 왜냐면 텐서플로우가 더 쉬워요. 일단은 텐서플로우는 그냥 안 쓰고요. 텐서플로우에 이렇게 싸고 있는 게 케라스가 텐서플로우를 겉을 싸고 있는 말하자면 좀 쓰기 쉬운 API거든요. 그래서 훨씬 더 요거를 선호하고요. 그러니까 처음 이제 시작하는 사람들은 그렇지만은 점점 이건 네트워크를 좀 더 깊이 있게 말하자면 건드리고 만지고 싶은 사람들 그런 욕심은 이제 파이토치로 싹 돌아요. 그런데 거의 똑같아요. 해보면. 그러니까 요 하나만 알면 나머지는 아주 쉬울 거고 그리고 여러분들 그 뭐 이제 프로그래밍도 앞으로 이제 해볼 건데 그 소위 이 딥러닝에 대해서 그 아는 사람들은 아는 건데 잘 모르는 사람들은 다양한 언어를 알아야 되느냐? 아니에요. 딥러닝에서는 파이썬 하나만 알면 돼요. 다른 거 아무도 안 써요. 걱정하지 않아도 돼요. 다 파이터치도 그렇고 텐서플로우도 그렇고 파이썬이고요. 그리고 뭐 사이클런도 파이썬이고요. 이 나머지 그 의사결정 트리니 뭐니 이런 것들도 다 파이썬으로 다 되어 있어요. 그래서 파이썬 하나만 쓸 줄 알면은 다 할 수 있다고 보면 됩니다. 그 아주 그 비기닝부터 그 소타라 그러죠. 스테이트 오브 아트까지 다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 소위 진입 장벽이 굉장히 낮아요. 어떻게 보면은 파이썬 하나만 할 줄 알면 돼요. 그 다음에는 모든 코딩이 다 이해가 가능하니까 그거를 조금 염두에 두고 좀 더 파이썬 같은 거를 좀 이제 아주 속속들이 말하자면은 그 문법들을 챙겨가면서 공부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그 뒤에 있는 내용은 별로 이렇게 뭐 꼭 같이 나눌 만한 그러한 가치가 없어 보여서 여기까지만 좀 하고요.